족발타도 투쟁만세! 인드라입니다. 2016년부터 신년마다 한 번씩 국제유태자본론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거죠. 버전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면서 매년 1월에 국제유태자본론을 새롭게 신년사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하니까 2017년에도 있겠죠. 국제유태자본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제유태자본론은 인드라가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유태자본이라는 말 자체는 인드라가 처음 만들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한국 이렇게 번역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편집들 중에 국제유태자본도 물론 있습니다. 허나 그러한 것은 개념화되지 않은 것이죠. 어떤 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그와 유사한 편들의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그것이 그렇게 어떤 개념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세계 최초로 개념화시킨 사람은 인드라죠. 국제유태자본이라고 해서 국제유태자본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인드라가 세계 최초니까 원조니까 인드라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유태자본론의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국제유태자본도 있고 국제유대자본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국제유태자본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국제유태, 자본 모두가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라는 표현은 원어, 그러니까 그쪽 히브리나 로마 이쪽에서 번역된 것, 그러니까 보다 원어에 가까운 유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국제유태 펀드, 국제유태 캐피탈, 예? 인터내셔널 유태 캐피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영어로 하든가, 원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모두가 다 한자어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국제유태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태인자본, 국제한인자본,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자본, 화교자본,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국제유태인자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인드라는 국제유태자본입니다. 그러면 이거 국제유태인자본과 국제유태자본 차이는 무엇인가? 국제유태인자본에는 녹펠러가 포함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녹펠러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음모론에서는 그 조상을 막 추적해가지고 수세기 전에 터키 쪽에서 중동 쪽에서 산 먼 조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녹펠러도 결국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막 억지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스차일드는 유대인이지만 녹펠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 유대인 자본 이러면은 뭔가 녹펠러는 아닌 거죠. 예, 그렇고 한다면은 이제 국제 유태인 자본에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국제 유태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체와 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한 개념이라는 거죠. 특정한 어떤 종족, 어떤 주체 그것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발명한 어떤 시스템, 체제 그런 것들을 모두 관련돼서 얘기한 거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 세계 체제에 2차 대전 세계 체제 이후에 만든 UN, 세계은행, IMF, 연방준비은행, 국제결제은행 이 모든 시스템이 정치 경제 시스템이 대부분의 국제적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러한
유대자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제유태자본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제유태자본이 유효하다. 록펠러가 비록 황제 자리에 올랐어도 록펠러 가문이 여전히 국제유태자본이라는 것이 유효하다. 록펠러 재단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죠. 예? 로마 황제의 비로마인이 오른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로마 제국인 거죠. 그런 것처럼 국제유태자본에도 황제가 비유대인이 황제 자리에 오를지라도 그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국제유태자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제유태인 자본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더 이상 국제유태인 자본이 아닌 거죠. 록펠러 재단은 말이죠. 이러한 어떤 엄밀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국제유태자본하고 이제 히틀러바 아니냐 음모론하고 이런 연관돼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국제유태자본론은 히틀러바 음모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상당히 히틀러의 비판적인 것입니다. 이는 인드라의 어떤 여러 가지 직접 과정하고 많이 걸려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78대 22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가 이런 쪽발 히틀러 이런 개념으로 쓰고 싶은데요. 쪽발 히틀러가 22%, 78%가 록펠러라는 거죠. 오늘날 국구변 황제인 록펠러 재단, 록펠러와 록펠러 재단. 그러니까 78%와 22의 사이의 경계에 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자세 모임에 나가면요, 대체로 모임의 구성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8대2 정도로 80%는 오히려 국유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한 또 80% 정도가 대부분 경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 경제에 관심 있고 국유본에 긍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볼까, 출세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이걸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국유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국유본을 이겨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 음모론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아주 제일 극소수지만 정치적인 분들, 그러니까 정치 몸담은 분들, 요 정도 분들이 한 20%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인식 구조도 저는 이제 78대 22로 권하고 싶다는 거죠. 히틀러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쪽발 현실에서 국유본을 어떻게든지 국유본을 따라잡고 국유본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어떤 히틀러적인 어떤 행보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늘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과거에는 그냥 독일 민족에게만 경계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쪽발 히틀러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 쪽발 IS, 쪽발 히틀러처럼 과거 히틀러가 아니라 오늘날의 언론 이미지에 나타나는 그 쪽발 히틀러, 쪽발 아베, 쪽발 노면, 이런 쪽발 노면 현상, 쪽발 히틀러 현상, 쪽발 IS 현상, 쪽발 정은 현상, 이런 것들, 이 쪽발에게 이렇게 한 발 딱 담는 거,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 쪽발 정은부터 쪽발 일성, 쪽발 정일, 쪽발 아베, 쪽발 IS, 쪽발 히틀러 모두 다 이 국유본의 결국은 배후 조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만 거기서 역할이 악의 축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걔네들도 근데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지만은 딱 그런 역할을 주어지게끔 그거 아니면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쫙 한 건데 이걸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데 국유본에서 한번 몸부림치는 순간 벌써 그쪽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국유본은 그걸 정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몸담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78대 22 경계서자. 78% 정도는 국유본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자. 그건 누구나 쉽잖아요. 예? 좋은 점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뭐, 출세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저는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출세하고 자기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출세와 행복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잘 살고 잘 먹고 싶으니까 그런 점에서 78%는 국유본 쪽으로 향하되 22%는 히틀러 성향을 쪽발이 성향을 경계하면서 이쪽으로 국유본과 멀어질수록 국유본이 파놓은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예? 예? 그 사람들은 국유본은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도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 밑으로 둬가지고 완벽하게 인류를 마음으로부터 굴복하게 만들려는 어떤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대항하려면 하려면 그런 78대 22 구조에서 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예. 78%는 긍정적으로, 한 22%는 국유본에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히틀러 바가 되지 않으면서 국유본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이면서. 예? 그리고 긍정적인 이해를 통한 비판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면서 비판을 하다가는 오히려 결국에게 해만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국제유태자본론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인드라가 어떻게 국제유태자본론을 형성하게 됐나, 계기가 됐나, 이걸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볼 분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좀 상당히 사전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인드라한테 마자세 모임 때 이런 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이제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국제 유태자본이 아니라 그냥 유태자본 이렇게 하지 왜 꼭 국배다 붙였냐, 이렇게 이제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인드라가 이제 휴대자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국제 그러니까 한인자본 이런 것처럼, 예? 뭐랄까 앞에 어떤 단지 어떤 종족성 그것만 이제 얘기된다 이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 국제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예? 굉장히 어떤 인맥,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제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엔이나 어떤 국제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이런 거. 여태까지 이러한 어떤 시스템, 세계은행이나 무슨 이런 국제기구 같은 거를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근대 이후에 다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런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전에는 이런 거 제국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청나라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 근대 산물이잖아요. 국제기구 자체가. 예? 인터내셔널한 것. 예? 난 이런 것이 바로 이 국유본의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제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그리고 이런 국제라는 것은 하나의 범주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적 사고를 갖게 만드는 거죠. 한반도적 사고, 남한적 사고, 대한민국적 사고, 한반도적 사고가 아니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표현하시냐면, 왜 그런 비유를 곧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이제 2차원적 인간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확 나타나더니 사라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3차원적 인간의 손가락이었다 이거죠. 뭐냐면, 2차원적 인간은 그냥 선만 따라 이렇게 가는데 3차원은 공간이 있으니까 쑥 나타났다, 지나갔다 이거죠. 네? 그거를 2차원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그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만 3차원적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다 고차원적이고 좀 더 전체적인 조망에서 바라본다면, 통합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훨씬 더 사태를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보다 숲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국제 유태 자본이다. 유태 자본이 아니라 국제 유태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국제 금융 자본이 아니라 국제 유태 자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인드라가 맨 처음에 국제 유태 자본론을 이제 할 때는 인드라가 기존에 이제 어떤 좌합 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총자본 개념으로 국제 금융 자본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국제 유태 자본의 핵심 역량이 국제 금융 자본이긴 하여도 단지 국제 금융 자본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제한을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록펠러 재단 같은 록펠러 재단을 금융기관으로 봐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또 메이저 석유기구, 그다음에 UN, 세계은행, 그다음에 아에로, 뭐 엠네스티, 원자력 기구, 각종 잘 나가는 저 회사들, 애플, 삼성전자, 무슨 뭐 토요타, 이런 기구들, 마윈의 또 알리바바, 이러한 그 기업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것이 국제 유태 자본의 개념인데, 국제 금융 자본이라고 한다면 너무 제한적이다. 범주가 너무 한정적이다. 그래서 국제 유태 자본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국제 금융 자본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너무 좀 지나 시스템적이다 이거죠. 거기에는 어떤 역사성이 있고 어떤 기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원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유태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주체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니까 주체와 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국제 금융 자본도 아니고 국제 유태 자본도 아니고 국제 유태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제 유태 자본에는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시스템적 개념과 국제 유태인 자본이라는 어떤 주체적 관점, 역사적 관점, 이쪽은 구조적 관점이죠. 국제 금융 자본이면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이고 이쪽 뭐 이제 국제 유대인 자본이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주체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이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국제 유태 자본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국제 유태 자본이라는 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알파 오메가 인드라가 얘기하죠. 알파 오메가로는 이제 뭐냐면 구기본이 세상을 다루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거죠. 변주법과 같은 건데 알파라는 과 오메가라는 팀을 둬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조직 관리를 한다 이거죠. 2인자 관리 수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정의 방향과 반대의 방향을 동시에 설정한다는 겁니다. 특히 클린턴 같은 사람이 토론할 때 이런 방식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반드시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가 하면 해킹 프로그램도 동시에 만든다는 거죠. 그 양쪽으로 그러면서 시험을 삼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CIA에서도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같은 역할을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알파 오메가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알파를 맡던 사람이 오메가를 맡을 수도 있고, 오메가 맡은 사람이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예를 들면 국유본은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알파 역할을 부여하고요. 새누리당이 반대로 오메가 역할을 쪽발 민주당 혹은 뭐 쪽발 더민주당 요즘 이런 애들한테 부여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나가면 한국을 알파로 쪽발을 오메가로 둬서 또 역할 놀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 또 한국과 중국이 될 수 있고 중국과 쪽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미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알파가 될 수 있고 소련이 오메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국유본은 어디까지나 국유본의 이익을 미국의 국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미국의 국익을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인도라는 노엄 촌스키를 드는 거죠. 노엄 촌스키 역시 국유본의 산하 기구의 인물일 뿐이다. 그래서 노엄 촌스키가 반미를 한다는 것, 미국 국익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본이 노엄 촌스키를 들어서 반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역할을 논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유본 이익이 위해서 그런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친미든 반미든 어떤 간에 그러한 모든 구조 속에서 국유본이 있다. 국유본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미국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최고의 이익은 국유본의 이익이다. 국유본은 국유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결코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미국의 붕괴도 그들은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드라의 어떤 국유본론의 어떤 또 특징이 세 가지 분파, 노비네파, 뉴라이트파, 골드만파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인드라가 물론 처음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이걸 처음으로 뭐 이렇게 만든 건 아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어떤 음모론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간헐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거 있으니까 뭐 이런 제이 록펠러와 데이비 록펠러가 싸운다 뭐 이런 것들 정도 얘기.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음모론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게 피상적인 수준이었다 이거죠. 이것들이 뭐 이례적인 걸로 어떤 구조적인 걸로 설명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마치 어떤 개인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인드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세계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역사적이고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인드라가 최초로 주목했던 것은 빅토 로스차일드와 데이비드 록펠러의 싸움이었던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사람은 아마 인드라가 세계 최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모론 책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인드라가 그런 걸 묘사한 다음에야 인터넷에서 뭐 숭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토 로스차일드를 언급하든가 데이비드 록펠러를 언급하든가 이렇게 돼 있지만 빅토 로스차일드와 데이비드 록펠러는 과연 어떠한 관계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인드라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록펠러와 제이 록펠러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역시도 인드라가 처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벤트식으로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인드라가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데이비 록펠러와 제이 록펠러가 서로 친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니까? 부시하고 클린턴이 서로 개인적으로는 친하다고 하죠. 이렇게 친한 것처럼 얼마든지 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이것이 조직이 되거나 어떤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면 둘은 친할 수 있어도 그 밑에 사람은 친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제이 록펠러라는 건 단지 개인 대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조직 대 조직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정적이고 이런 문제를 저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편은 동시에 또 개인적인 문제도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주체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겠다. 그런 면들에서 이런 분파를 만들었다. 개념을. 그래서 세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느 때 보면 국제 세상 유대인이 만든 세상이라는데 어떨 때 보면 유대인이 막 핍박받고 그래요. 막 오바마가 막 유대인 공격하고 반기문도 요즘 공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또 막 유대인은 내 친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되나 과연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국제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든 국제 유태 자본의 이익이 최우선이지 유대인의 이익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 아니듯 유대인의 어떤 이익도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세 분파를 이제 설명하면 역사적인 이제 이유인데 주로 이것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빅터 로스차일드 를 물리치고 새로운 황제에 오르면서부터 시작한 개념이 분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따로 분파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배했을 때는 그냥 모두가 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밑에 있었던 거죠. 물론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국유본의 권력을 차지하기 전에는 프리메슨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어링과 프리메슨 그리고 영국 귀족 요런 어떤 세력들과 해서 맨 처음에 로스차일드가 야당이었다. 이제 2인자 정도의 그룹이었는데 이것이 1인자 그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스차일드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됐고 요런 데서 이제 시스템이 2차 대전까지 흘러왔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가 이제 2인자로서 급부상하면서 점점점 로스차일드 권력에 도전하다가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틈을 타서 결국은 황제 자리를 차지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어떤 분파 그룹이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는 이제 인드라가 그냥 명명한 게 뉴라이트 분파인데 왜냐하면 이 조직 분파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결국은 뉴라이트이기 때문이죠. 빌더버그 조직에서 이제 이것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든 거죠. 빌더버그. 이제 빌더버그 조직에서 1970년대 초반에 브레진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제안했다고 하죠. 세계 석유 기구의 국제 석유계 인사들의 이와 어떤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빌더버그에서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빌더버그에서 회의가 해서 통과됐는데 만들자마자 빌더버그에서 최고의 소모임이 된 겁니다. 심지어 빌더버그보다 더 권위가 있어 버린 거죠. 조직의 조직이 돼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빌더버그의 이 상극위원회 이 상극위원회를 만든 데이비드 록펠러가 파워가 커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 당시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힘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번 귀족들이 모두 데이비드 록펠러 편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한 어떤 현상 속에서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그런 권력이 언제 교체됐나? 1973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요. 1973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드라가 1973년에 연표를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73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때 이 데이비드 록펠러의 그 어떤 매너가 있었던 중거 지역이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 미국의 정치 세력을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있다가 그 일부가 카터 때 일부가 공화당으로 갑니다. 그 공화당으로 가서 레이건의 지지 세력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라이트 개념은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옛날에 뭐 또는 종교적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뉴라이트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뉴라이트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최초의 지지자들이다. 지지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신 그룹이죠. 예.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록펠러의
뭐 쿠데타 세력이라도 좋고 혁명 주체 세력이라도 좋고 하여튼 간에 데이비드 록펠러와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구경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노비네파. 이건 이제 인드라가 발명한 말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드라가 만들었어요. 노비네. 그래서 노스차일드의 노, 그 다음에 빌더버그의 빌, 그 다음에 네오콘 부시의 네. 그래서 노비네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 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시의 권력을, 부시 가문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는데, 인디아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부시는 그저 그냥 오늘날 책사 정도의 어떤 클린턴 정도의 책사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큰 어떤 권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역시도 록펠러, 뭐 다 이렇게, 로스차일드 다 이렇게 덕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 없이는 이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노비네파는 뭐냐면, 뉴라이트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예? 최초의 혁명 주체세력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국 광산노조 투쟁이 아주 마지막 싸움이었거든요. 아마겟돈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록펠러 대 빅소스차였던 혈투를 벌였는데 이 영국 광산노조 투쟁에서 영국 광산노조가 지죠. 예. 영국 광산노조 편을 든 사람, 이제 광산노조를 통해서 대처 정부를 압박한 사람이 바로 이제 빅터 로스차일드다 이거죠. 예. 배우에서 영국 광산노조의 배우가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뭐 소련 정권과 영국 광산노조 그리고 세계 좌파의 배우가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였죠.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막 배우에서 했는데 이 대처 정권으로 상징되는 이 뉴라이트, 예? 그런 어떤 그 배우에는 데이비드 록펠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이 싸웠는데 결국은 광산노조 대처가 승리하죠. 이것은 데이비드 록펠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피를 토하면서 결국은 되졌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는 소련의 스파이가 아니다. 저는 빅터 로스차일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소련 스파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빅터 로스차일드의 스파이니까. 예, 아주 좀 원조도로 짝퉁이라고 하면 빅터 로스차일드가 기분 나쁘죠. 예. 소련이 빅터 로스차일드의 스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비네파는 뭐냐면 원래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이었는데 세상이 데이비드 록펠러 세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전향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전향하지 않으면 숙청당하니까.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을 노비네파다. 그럼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을까? 박정희가 대표적인 예죠. 암살당했죠. 뉴라이트에게, 브레진스키에게, 예? CIA에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박정희는 엄밀하게 해서 노비네파는 아닙니다. 전향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문선명이나 쪽발대중은 문선명도 쪽발 선명일 가능성이 커요. 이 새끼가 일제 때 뭐 했는지 굉장히 수상한 새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쪽발 선명이라고 아직은 얘기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성을 제대로 불러주기가 싫은 놈입니다. 쪽발 선명. 하여튼 그렇고 쪽발 대중이나 이제 선명인 있어요. 원래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데이비드 록펠러. 그래서 노비네파로 정착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공화당에 있는 거죠. 같은 공화당, 뉴라이트도 공화당이고, 네이건이고, 네이건 뉴라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공화당이라도 노비네파인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부시들은. 예. 그래서 부시하고 네이건파는 서로 같은 공화당이지만 서로 달라요. 예. 그러면 인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세요. 미국 공화당도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골드만파가, 공화당에도 일부 이렇게 자리를 만들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리한 사람들. 나중에, 원래
초반 어떤 지지 세력이 아니라 나중에 합류한 세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키신저가 있죠. 키신저는 원래, 2차 대전 때 어떤, 이쪽 국제자본에 뽑혀가지고, 육주의 유태자본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외교 전략 같은 거 다 국유본에 코치를 받으면서 자기가 한 거예요. 걔 머리로 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 친구는 빨리 전향을 하죠. 데이비드 록펠러 쪽으로 말을 바꿔 탑니다. 그러면서 막 어느 때는 자기가 자신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막 비판해요. 근데 그 유대인을 비판하는 게 바로 빅토르 로츠차일드를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현란한 어떤 처세술을 보여줍니다. 키신저는. 배반의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라는 거죠. 이 헨리 키신저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근데 이 헨리 키신저는 브레진스키처럼 초기 멤버가 아니었다는 거죠. 삼국위원회 얘를 만든 것은 브레진스키잖아요. 맨 처음에 삼국위원회를 이끈 사람은 브레진스키인데 나중에 키신저가 삼국위원회 맞죠, 이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신저는 뉴라이트가 아니라 노비네파인 겁니다. 후발주자예요. 항상 그래서 브레진스키하고 딱 거리를 두죠. 서로 좀 듭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요. 달라요. 어쨌든 그냥 책사로서, 노비네파는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있고, 부시 같은 사람이 있고, 노스차일드 가문은 또 당연히 노비네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유럽의, 대부분의 은행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상당수 언론들이 대부분 노비네파였다. 노비네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뉴라이트가 된 경우가 있죠. 대처 정부죠. 대처 같은 사람, 미테랑 같은 사람, 프랑스 미테랑. 예. 언론도 이제 예를 들면 원래 노비네였는데 가디안이 약간씩 뉴라이트적인. 프랑스의 르몽도는 확실한 뉴라이트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국마다 언론, 정치 뭐 이런 사람들이 좀씩 그런 성향을 달리고 있다. 근데 미국은 반면에 이제 상당히 머독 같은 사람만 노비네파고, 폭스 TV,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이런 사람들만 노비네파고 상당수는 오히려 뉴라이트가 압도적이다. 미국에서는.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은 뭐냐면 골드만삭스죠. 은행으로 치면 핵심 은행들이 이제 노비네파는 JP모건, HSBC,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그런 정도 은행이 노비네파하고, 뉴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그 다음에 아메리칸은행도 보아, 이런 것도 현재 인드라고 뉴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먼은 지난 금융위기 때 무너진 리먼은 뭐냐? 당연히 노비네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골드만파죠. 그러면 이 골드만파는 어떻게 파생됐나? 그래서 이제 제이 록펠러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가 공화당으로 옮겼죠. 레이건과 함께. 레이건 대통령을 만들어주면서 카터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제 레이건으로 가가지고 이제 컨트롤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민주당에서 이렇게 싹 하다가 공화당으로 오니까 민주당이 붕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의 조카인 제이 록펠러가 나타난 거죠. 얘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제이 록펠러는 상원의원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레이건이 이제 8년 통치하고 거기다 또 부시가 4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구분 구조상으로는 부시하고 레이건은 다른 사람이지만 공화당이잖아요. 같은 공화당. 그러니까 12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이런 거죠. 응? 왜 자기가 이제 제이 록펠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대상인데 민주당 애들한테 노예민주당 애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가 있다면 12년 만약에 아버지 부시가 대선에 성공한다면 어떻습니까? 16년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떤
자존심에 회자는 문제고, 또 뭐, 그 국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즈벨트의 어떤 사선,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굉장히 제이로플러가 독한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를 폭로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인드라가 맨날 강조하던 그런 어떤, 그런 거. 예를 들면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 보통 반공주의, 뭐, 그러면은 이제, 예? 메카시즘 하는 거 비판하잖아요. 근데 메카시 발언이요. 나도 혹은 줄 알았는데, 메카시 발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메카시가 뭐라고 했냐면,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다. 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련 스파이스였다. 그런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당시, 그걸 제이록펠러 쪽에서 폭로시킨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소련 스파이들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예. 로스차일드의 스파이였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그동안 쭉 비밀이었는데 유명 인사들이 유엔을 만들고 세계은행을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소련 스파이였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굉장한 타격이죠. 누구한테 타격이 갔겠습니까? 당연히 노비네프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타격이 간 거죠. 비를 지지하던. 또한 부시를 취업하던 국제은행이 있었는데요. 영화로도 독립영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걸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은행도 역시 깠어요. 제이록플러가. 그래서 이 은행을 망하게 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막 무차별 폭로전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스노든 같은 거 저리 가래요. 스노든은 그래도 지금 막 인터넷 때문에 많이 뜬 건데요. 이거에 이렇게 막 폭로전으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고 흔든 거죠. 내 말 안 들어주면, 판 흔들어 버리겠다. 판 자체를 깽판을 부리겠다는 거죠. 제이록플러가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요. 전 깽판 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이록플러하고 저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깽판을 부린다.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깽판을 부린 거죠. 이 깽판을 부리기 때문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결국은, 뉴라이트였지만, 이제 제이록펠러도 그 당시에는 뉴라이트였겠죠. 그래서 뉴라이트였지만, 그럼 좋다, 조카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클린턴 정부라는 거죠. 클린턴 정부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 클린턴 정부의 성격은 골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뉴라이트였어요. 허나 클린턴 정부가 8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존의 뉴라이트와 색깔을 달리하게 됩니다. 8년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 그룹이 같은 뉴라이트였지만 이 기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카터 때 했던 그 가신들이 10년, 20년 흘렀고 막 클린턴 때 이제 가신 그룹이 되니까 아무래도 세월의 격차가 있는 것을 무시 못하고 또한 이제 제이록펠러 쪽으로 아무래도 인물이 몰려들고 그렇죠? 이중화되는 거죠. 이중 권력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데이비드 록펠러 주변으로 인맥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은 제이록펠러 주변으로 인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중 권력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뉴라이트여도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권력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같은 뉴라이트의 소규모 분파에 불과했지만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스스로 뭔가 독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드만파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정리하면 빅토스 차일드파가 있었는데 빅토스 차일드였는데 빅토스 차일드였는데 이것이 국왕 황제가 바뀌면서 최초로 뉴라이트파가 탄생했고 이 뉴라이트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이 데이비드 록펠러 세상이 되다 보니까 빅토르 로스차일드 계열했던 사람들이 전향하면서 노비네파를 만들었다. 그 노비네파가 형성이 되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골드만파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분파가 현재 막 얽히고 설키고 지붕은 혁대 전쟁하고 서로 막 비난하고 막 배후에서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과연
구기본 분파끼리는 진짜 싸움 아니면 쇼를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드라 생각은 어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판타지 소설에서 보면요, 판타지 소설 중에 보면 꼭 이렇게 요즘 잘 나오게 이제 신이 많이 등장해요. 신. 예? 신들이 예? 신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지까지는 않죠. 예? 죽고 죽는 거는 어디까지나 신을 따르는 교도들 뿐이죠. 예? 신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신도들이 대리전쟁을 통해서 신의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그러한 것,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 삼각형이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인데요. 만약 이런 구조가 없다면, 내부에서 이런 구조를 이게 버리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다 보면은 딴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갈등의 에너지를 안에 품으로써 오히려 그걸 생산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구기본 관점에서 이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계급 투쟁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계급 투쟁을 만약에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농민은 이 독립 반란했는데 이 사람은 이 귀족편, 저 사람은 저 귀족편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급 투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많이 이제 고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인드라 조금 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더 이렇게 계급 투쟁에 대해서 인드라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 구기본론 관점을 좀 더 이해하시면은 인드라가 상당히 약간 비꼬기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런 겁니다. 쇼냐, 진짜 싸우는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80년대 때 제가 임을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과 정경과 학교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쇼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드라는 앞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거는 진짜 싸움이에요. 학생과 정경이 서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최토 쏘고 하는 것은 현실이지요. 결코 쇼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시위를 내라라고 지시한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학교 앞에서 지켜라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 이 사람들의 그 최종 라인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쇼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바둑 장기판에 그걸 한쪽씩 알파 오메가 역할을 맡아가지고 둔 것일 뿐 쇼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쇼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짜 액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6월 항쟁 때 말이죠. 정경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6월 항쟁 딱 나가니까 정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거예요. 없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시청까지. 하나도 경찰이 없었어요. 시청까지 가는데. 이해가 되세요? 딱 이런 서로 무언의 약속들이 있었는 거죠. 인드라가 이제 건대항쟁 때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때도 비슷해요. 딱 놓고 있다가 딱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막다가 다 들어가니까 딱 묶어놓고 잡아가지고 다 구속시킨 거죠. 이런 어떤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트릭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인드라가 거기서 학생 때도 굉장히 의문을 풀었던 거죠. 이거는 이 북한 권력과 남한 권력이, 그 다음에 운동권 권력과 전두환 정권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도 스스로 웃긴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위로 갈수록 쉬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액션이 되고요. 진짜로 되고요. 피 터지는 혈투가 되는 거죠. 위로 갈수록 그저 자기의 극히 일부의 1% 정도, 0.1%에만 도박하는 그러한 도박 게임에 불과할지라도
밑으로 내갈수록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는 투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분파 투쟁도 마찬가지다. 분파 투쟁은 쇼인 동시에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분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인드라는 딱 보면서 한눈에 그냥 딱 얘는 노비네, 얘는 뉴라이트, 얘는 뭐 저기 골드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걸 규정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 얘기를 하죠.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냐? 아주 비밀 자료 같은데 CIA에서 어디 비밀 자료를 누가 이렇게 대주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99.9% 모두 인터넷에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돼요. 다 있습니다, 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인드라 국제유태자본을 막 얘기한 한 8년 전, 그러니까 2008년 무렵. 그때는 없었어요, 한국에. 정말로 한국의 음모론에 불모지였어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인드라가 막 영문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막 써요.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니까요, 엄청나게 한글 음모론들이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역 수준도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인드라가 한국 음모론의 대부가 인드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세계 음모론의 대부가 인드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제한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링크시키고 모아놓고, 다른 한편에 이것들을 점점점, 소설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인드라 얘기에 딱 맞춰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 안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쩍 내놓는 거죠. 예. 그런 걸 인드라가 쫙쫙 캐치하고, 인터넷에 슬쩍 떡밥을 뿌리면, 그 중에서 이제, 인드라가 보기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은 캐치하고, 좀 영 아니다 싶은 건 버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 이거죠. 대체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지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음모론 중에. 근데 반면에 뭔가 대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뭐가 문제다. 막 이런 거, 군무오기 운동,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건 약간 좀, 쑥이 군무오기 막 했잖아요. 이건 좀 약간, 음모다. 약간,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음모론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 78대 22로, 대체로 음모론 나오면 78%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의미 있게 해석하고, 나머지 25% 대안을 얘기했다 그러면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자 이거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드라는 온라인에서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책 같은 일반 책들, 이런 것들을 섭렵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우선 첫째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정보만 가져간다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A는 A고 B는 B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런 것들은 인드라가 좀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연계 능력, 연상 능력, 여러 가지 이렇게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유대인하고 유사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인드라가 국제유태자하고 많이 동질성을 느낀다 그럴까? 어쨌든 그런 어떤 점들이 좀 있습니다. 얘네들하고 비슷한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탈무드적인 생각 이런 거 얘기 많이 배우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대인적 사고 방식이 인드라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 통하는 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냥 생각만 하면 말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글을 생산하니까,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유포가 되고, 인드라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어떤, 글들은요, 이렇게 인드라처럼 이렇게 막 어떤, 소수들만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대중적으로 100만 명에게 달리는 그러한 것들도 알고 오면요. 소수에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예? 예. 영향력 없는 1000명한테 내 글쓰기를 보여주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뭐 진보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조회수 보면요. 10회, 9, 9, 뭐 그럴 경우 많아요. 이게 조회수 아무 형편없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9이라는 사람들이, 예? 나름대로 다 한가닥 한다는 놈이죠. 거기에 뭐 국정원도 있을 수 있고, CIA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노조 뭐 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 거기에 뭐, 세작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 블로그의 조회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드라 블로그를 읽고 있다. 구기반론을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모른다. 위로 올라가서는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국제유태자본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잘 모르냐? 국제유태본은 이게 엄청난 세상 정체동지할 얘기인데 이걸 왜 세상에서는 못 믿냐? 이거 왜 그러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국제유태자본론은요 말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스차일드가 누군지, 록펠러가 누군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투성입니다. 여러분 노숙자에게 물어보세요. 노스차일드 아니냐고 몰라요. 일부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모릅니다. 예? 노가다 하시는 분들, 노가다 제가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예? 물어보세요. 10대, 20대, 30대, 예? 모르세요. 몰라요. 그리고 설사 알더라도, 그저 부자지. 왕년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단지, 그냥 돈,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얘기하죠. 그러면 만수르가 최고 아니야? 만수르, 자본하면 중동자본이고, 중동자본하면 만수르니까. 만수르가 세계 권력이 최고인데, 무슨 록펠러고 무슨 지랄이냐? 쌈 싸먹는 얘기하지 마라. 노스차일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의 크기만 생각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무시한다는 거죠. 예? 사람을 쥐고 있으면요, 예? 그 돈을 가진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조직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 돈도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록펠러, 이제 넬슨 록펠러가 이제 청문 때 대통령 되려고 했을 때 이제 막 적극 반대하니까 그때 청문회 열었는데, 원래 재산보다 10배 이상 얘기를 한 거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0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신이라고 10배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본인 자신도 모르는 거죠. 네? 네 재산도 내 거고 내 재산도 내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적 네트워크라는 걸 무시하면 못합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걸 따지면 만수르가 지금 왜 중동에서 그냥 놀고 있지? 왜 굳이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까지 가서 축구구단에 투자를 했겠냐?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세계의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부자들은 왜 영국 축구구단에 투자하려고 안달이 났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수단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먼처럼 망하니까. 누가 망하게 합니까? 네. 오늘날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가다가 20달러 추락하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알거지로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자라고 알던 사람, 그냥 단순한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국제자본론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 유대인이 힘세다는 것 정도는 모르는 사람 없죠. 어느 정도 알죠. 이렇게. 예.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몰라요. 근데 그래도 유대인 좀 힘 좀 있지.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단지 음모론을 치부하는 것은 그게 그렇더라도
세상이 전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아니게 또 유대인이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보는 국제유대자본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유대자본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살수록, 가난할수록, 배우지 못할수록, 네? 직업이 그리고 육체노동일수록, 드물수록, 국제자본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 일상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반면에, 고학력이고, 전문 직업을 가질수록, 해외에 이주했거나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유학 갔다 온 경험이 있거나 금융업에 종사할수록 부동산업에 종사할수록 부자일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국유보원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국유보원에서 압니다. 그렇다면 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알면도 왜 얘기를 못하나? 그것은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죠.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근데 겉으로는 자기는 모른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것들을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를 들면 인드라에 오래 한 어떤 친구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사석에서 인드라 얘기 많이 동의하는데 겉으로는 샷다마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답해. 내 지인들, 아내, 지인, 그 다음에 친구들, 가족들한테 이걸 얘기를 국제유통하면 다들 미친놈을 한다. 답답해 죽겠다. 어쩌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죠. 인드라도 비슷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드라 주변에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인드라가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드라 아내인 나타샤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긍정하죠. 이제 거의 다 이제 수긍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나타샤가 예? 나까지 그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아. 너는 너까지 그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나타샤도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이거 고민까지 떠안으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집니까? 머리가 해골 복잡하죠. 예? 그건 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도 감당이 되지만, 나타샤가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몸 좀 놓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체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대자본론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제유대자본론은 음모론이냐 이론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제 국제유대자본론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을 국제유대자본으로 설명하고 싶다. 완전히 번역하고 싶다. 이런 것은 이론적 태도거든요. 동시에 인드라는 여전히 국제유대자본론이 이론보다는 어떤 폭로적인 어떤 측면을 또 강조한다 이거죠. 이런 건 음모론이고요. 음모론이면서 이론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을 측면하는 것이 78%고 음모론적인 것이 22%죠. 그 기존의 음모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이걸 역사적으로 쭉 연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는 거의 음모론은 젬병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중앙은행 비판 같은 경우는 인드라부터 굉장히 쓸모가 없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내가 볼 땐 러일 전쟁 설명하는 것도 내가 볼 땐 영 쓸모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리 유카바 체가 쓴 어떤 그 음모론 책 있죠? 저는 그 상당히 불신하는 편입니다. 기존의 음모론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음모론 비판 입장에 서 있는 게 인드라입니다. 기존에 여기서 인드라는 이제 수능도 비판적이잖아요. 화폐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음모론을 재구성하고 싶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음모론을 국유본이 만든 거라고 봐요. 국유본이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음모론을 전파하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공황 때, 지난 시기 막 그 금융위기 때마다 음모론이 막 쏟아지잖아요. 서점가에. 이게 국유본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면 미네르바 같은 애들 막 그 하나 키워줘가지고 막 음모론으로 막 떠들면 예를 들면 소로스 같은 애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로스가. 네? 소로스 펀드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았다 이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음모론인데 가치가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음모론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에 어떤 폭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22% 정도는 포지션을 가져야 될 때 이론적으로 78%는 이론적이다. 그래서 세상 기존의 이론인들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거죠. 78대 22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국제유태자본이 다른 음모론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음모론은 공포를 조장한다는 거죠.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 망한다. 메시아론. 그리고 세상이 개벽한다. 응? 자본주의도 망한다. 좌파도 이게 다른 거 없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신흥 종교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요. 사실 역사적으로 좀 비슷할 거고요. 좌파도 마찬가지로 맨날 망한다. 그냥 아마 100년 동안 자본주의 망했습니까? 망한 거 오히려 사회주의가 망했죠. 현실 사회주의가. 저는 이제 그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오히려 거의 되게 비판적이에요. 음모론에 대해서 그런 면에 음모론은 비판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공포를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세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인드라는 그래서 마자세론을 주장하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주장합니다. 편안해야 된다. 국유본론은 기본적인 입장이 여러분이 편안하면 이성적이가 되면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유본론인 거죠. 이성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다면 쉽지 않지만 살 길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포에 질리면 또 못한다는 거죠. 겁에 질려가지고 아찔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태자본은 다른 음모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의 큰 찡이 뭐냐면 다른 음모론은 공포를 주장하지만 인드라는 오히려 안식과 평원, 평성심, 평정심, 행복을 주장합니다. 인드라의 국유본론은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국유본론을 하는 거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국유본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자세를 이제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자세론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태자본론 하다 보면 이제 마자세 모임 같은 거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다 보면은 통일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세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통일됩니까? 진짜 통일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면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는 원인이 뭐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 그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론이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국제유태자본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부분은 더부터 이제 시작인데 왜 이 얘기를 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건 이제 좀 더 세론에 가서 이건 총론이니까 세론에 가서 말씀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태자본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태자본이 있는 것들을요,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성과 이름이 있다 이거죠. 성은 어떤 집단을 의미하고 이름은 집단의 개인이죠. 소속 개인이죠. 그래서 국제유태자본을 각각 이렇게 국제유태자본을 세 가지로 나누고 요거를 두 개씩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제유태, 유태자본, 국제자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랬을 때
성과 이름으로 분류한다면 총 6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국제 유태가 있고 국제 자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유태 자본이 있고 유태 국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 유태가 있고 자본 국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6가지가 나오죠. 이런 6가지의 그것이 구도가 이런 구조적인 것이 오늘날 역사적 세분파의 대립을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제가 그 노비네파, 뉴라이트파, 골동안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발생 시점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러한 국제 유태 자본이란 이것은 구조적인 관점이고,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시스템적인 개념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필연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논증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유태자본은 이런 6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이 6가지는 각각 3가지 국면에서 서로 대립된 모습을 보이고 오늘날 세계에 이거와 조응되는 어떤 실체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헤겔과 막스의 변증법이 어떤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계급투쟁이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인드라가 뭔가 그 어떤 정신적 화폐들이 각각이 어떤 인드라가 말했던 6가지의 국제유태, 국제자본, 유태자본, 유체국태, 유태국제, 예? 그 다음에 자본국제, 자본유태 이런 6가지로 나눠지고 이것이 각각이 서로 돌아가면서 국면을 형성하면서 오늘날 세분파로 형성되는 것이 어떤 필연 역사적이지만 역사적이라고 해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수수께끼를 딱 내면서 내려가죠. 그렇다면 이 국제유태, 국제자본 이렇게 6가지에 상응하는 어떤 실체들은 과연 무엇일까? 퀴즈로 한번 내보고 인드라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생성했던 거지. 이걸로 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친미, 친중, 반쪽발, 반북, 쪽발 타도 해방투쟁, 만세, 만만세. 여러분 행복합시다. 매일매일 행복합시다.